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 문화도시 경남 김해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김해 한다름에 달려온 이유가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설민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 이무초등학교에 다니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요, 제가 살고 있는 김해가 김수로 임금님이 다스렸던 금강가야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 역시 자랑스러운 김해 김씨의 후손이기 때문에 조상할아버지가 다스렸던 우리 고장의 역사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언니 오빠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가야에 대한 역사는 자세히 적혀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가야는 역사가 없는 건가요?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도와주실 거죠? 우리 어린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역사라는 것이 승자의 기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신라에 병합된 여기는 가야에 대한 기록은 찾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저도 과거에 뭐 신라랄지 고려, 조선 이런 역사와 관련된 방송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금관가야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금관가야의 역사를 따라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가 구지봉이네요. 저도 처음 와봅니다. 금강가야의 첫 번째 왕인 김수로의 탄생설화가 살아 숨쉬는 곳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집이 한 100집 정도가 있었고 9명의 추장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바로 이 지역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려면 뭐 사람이 있거나 짐승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라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라는 거예요. 저기는 저 봉우리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추장하고 마을 사람들이 놀래서 봉우리 올라가서 이제 땅을 팔 준비를 하고 올라가는 그 길에 제가 지금 서 있는 거야, 그 길에. 자, 그러면 최초로 김수로를 맞이했다라는 그 설화 속에, 신화 속의 구지봉으로 함께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을 간절히 염원하는 구지가와 김수로의 탄생 신화가 남아있는 곳 구지봉. 능의 모양이 거북이를 닮았다고 해서 구수봉, 구봉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수로왕 설화의 흔적을 더듬으며 길쭉하게 뻗은 소나무 사이로 이어진 산책로를 거닐다 보면 어느덧 구지봉의 정상에 다다릅니다. 여기가 구지봉이군요. 제가 25년 동안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서 여긴 처음 봤어요. 야, 여기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 추장들하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리로 올라왔겠죠. 올라와서 바로 물론 이제 추정되는 지역이지만 이 자리에서 노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이 노래를 하고 여기서 이제 덩기덩기 춤을 추는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흙도 파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반복하는데 그때 갑자기 저 하늘에서 한 줄기 그 자주색 빛이 쫙 하고 지상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간 거예요. 닿는 자리로 갔더니 어머, 거기에 뭐가 있냐면 붉은색 보자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붉은색 보자기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서 그걸 하나 둘 벗겨봤더니 그 안에 금으로 만든 금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합 안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살짝 하고 열어봤더니 황금알 6개가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뭐지라고 생각한 추장들은 와가지고 이제 집에다 그거를 잘 모셔놨겠죠. 모셔놓고 12시간 정도 지나고 되돌아봤더니 어머, 세상에 금합이 열려있는 거예요. 열려있고 그 알들이 깨져 있더래. 그 사이에 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옹기종기 6명의 아이들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부화한 아이가 이름이 김수로가 되고요. 바로 이 지역, 오늘날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의 왕이 되고 나머지 5개 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각기 지역으로 가가지고 가야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육가야 연맹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설화예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수로가요. 태어났잖아요. 아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단 열흘 만에 성장을 끝마쳤다라고 합니다. 우리 감독님, 보통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성장을 마쳤다고 나오는데 대략 그 신장, 키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m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9척이라고 나와요. 기록에 보면 9척. 당시 중국 기준으로 한 척이 23cm니까 2m 7cm의 키가 단 열흘 만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김수로 왕은 제일 먼저 뭘 하냐? 이곳에 나라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을 바로 금관가야, 금관가락국 이렇게 지었고요. 초기 적에 6개 가야 연맹체 중에 여기가 사실상 맹주였거든요. 그래서 대가야라고 이 지역을 칭했다라는 거죠. 큰 대자를 써서. 자, 근데 김수로 왕이 어떻게 생겼을까? 일단 키는 엄청 크거든요. 근데 좀 용모가 많이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수로 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영정이 있는 곳으로 우리 지금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구지봉에서 만난 수로왕의 이야기, 그의 역사는 이곳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구지봉에서 내려와서 수로왕릉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내려요. 자, 그럼 수로왕릉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보통 왕릉이랄지 옛날에 그 전각들을 들어갈 때는 동입서출이라고 그래서 항상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 여기 지금 이제 수로왕의 릉이 있고 릉 바로 오른편에 여기 지금 이제 영정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표준 영정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쪽에 지금 그 수로왕하고 그리고 왕비이신 허황옥의 표준 영정이 나란히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그려진 겁니다. 대한민국의 표준 영정이 되는 거고, 실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기록에 보면은 수로왕의 용모가 얼굴이 마치 그 옛날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과 같았다라고 나옵니다. 삼국지 유비의 선조죠. 그만큼 이제 용모가 뛰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쭉 왕릉을 보면 나름 좀 생각보다 좀 규모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야라는 나라는 이제 6세기 신라에 병합된 이후에 뭐 고려랄지 조선이랄지 온갖 풍파를 다 맞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왕릉이 어떻게 이렇게 잘 보존돼 있을까? 그 비밀을 우리 왕릉 좀 가까이 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김수로의 왕릉이 언제 뭐 이렇게 조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은 조선시대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세종대왕께서
여기는 김수로 왕릉 주변 일대를 수호 지역으로 지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개발하지 못하게,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게 보호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임진왜란 때의 선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선조 때, 그리고 조선시대 후기 쪽에 고종 때까지 여기는 왕들마다 끊임없이 이곳을 관리하고 감독했고 개보수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잘 간직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수로 왕릉을 봤는데, 자, 그럼 이제 김수로 왕의 그 거대한 세상을 좀 더 자세히 보려면 그가 지냈던 그 왕궁터를 좀 가봐야겠는데요. 그 성곽, 유물 발굴 현장에 가서 김수로 왕릉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비가 엄청나게 갑자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쪽에 보면 무슨 공사 현장처럼 보이는 곳이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별 느낌 없으시다고요? 일단 제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감독님, 보통 그 수도의 성곽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2년 정도 걸렸을 것 같지요? 놀라지 마십시오. 단 2달 만에 완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이 성곽 안에는 또 궁궐, 전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감독님, 여기는 궁궐 만드는데 보통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궁궐은 5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5년 정도 걸릴 것 같죠? 놀라지 마십시오. 단 5개월 만에 궁궐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을 만드는데 성곽 포함 궁궐 다 해서 7개월 만에 만듭니다. 이게 뭐 마법이에요? 뭐예요? 졸속공사입니까? 아닙니다. 기록에 보면은 백성들의 농번기를 피해서 만들었다. 민폐를 주지 않고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아주 검소하게 내실 있게 수도의 성곽 및 전각을, 왕궁을 축조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이곳이 2000년 전 서기 44년 김수로 왕께서 수도를 삼으시고 성곽을 지으셨던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이게 우연히 발굴이 됐어요. 여기가 때는 2003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소방시설 관련 업무를 보다가 우연히 여기가 발굴이 된 거예요. 가야가 신라처럼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역사는 뭐예요? 승자의 기록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야 관련 문헌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를 공부하고 체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럼 뭐에 의존을 해야 되느냐? 유적이나 유물을 발굴함으로써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어땠고 또 어떤 문화와 역사가 있었는지를 추론하는 것. 그래서 여기는 가야에게 있어서 여기가 봉황동이거든요. 봉황토성의 발굴은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위대한 발굴이다, 위대한 발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수로왕, 나라 이름도 지으셨지요. 여기는 궁궐도 만드셨지요. 성군입니다. 백성도 사랑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뭘까요? 아이고, 왕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것, 바로 부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수로왕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봐, 주장, 그 준마, 잘 달리는 말하고 빠른 배를 가지고 남쪽에 있는 섬에 가서 대기하고 있거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제 추장들하고 신하들이 가고 딱 지키고 있는데 붉은 깃발을 단 배가, 비단으로 치장을 한 배가 여기는 포구에 정박을 하고, 거기서 사람이 내리는데 뛰어난 용모에 일반적이지 않은 기품의 여인이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녀가 바로 김수로께서 예언하신 자신의 운명적 배필인데요. 자, 그녀의 정체는 누구이고 그녀는 어디서 왔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그 비밀의 문을 열러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시죠. 2000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봉황궁터를 뒤로하고 수로왕의 운명적 사랑 호황옥을 만나기 위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수로왕릉에서 약 1km, 그리 멀지 않은 데에 자리한 이곳은요. 자, 여기가 수로왕의 첫사랑이자 끝사랑이었던 허황옥 수로왕비릉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김수로의 릉을 봤는데 수로왕의 릉은 이 평지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언덕 쪽 위쪽에 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여성의 지위를 좀 높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수로와 허황옥의 결혼은 우리나라 역사에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국제 결혼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상연하 커플. 그리고 세 번째 기록이 뭐냐면 수로와 허황옥 사이에 10남 2녀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하고 셋째에게는 김씨가 아니라 어머니의 성씨인 허씨를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늘날과 비유해서 표현하면은 호주 재패지 같은 그런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이 이들 가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우리 허황옥 릉을 자세히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수로왕비릉 중심으로 왼편, 그러니까 우리 시선으로 오른편에 여기는 파사석탑이 있는데요. 이 파사석탑은 시집 온다고 그러죠. 조선시대 표현으로 따지면 국제 결혼을 하러 오는 이제 허황옥이 이렇게 우리나라로는 배를 띄웠는데 막 풍랑이 일었다는 거예요. 그럼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를 한번 돌립니다. 돌리고 가서 이제 국왕 아버지한테 여쭌 거죠. 아버지 어쩔까요? 여기는 파도가 드세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네가 배의 중심도 잡고 또 바다의 신도 달랠 겸 신령한 돌을 가져가라. 그래서 배 중심에다가 돌을 싣고 왔다는 거예요. 그 돌로 쌓은 탑이 여기는 파사탑이다 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설화가 사실이라면 이 돌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돌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방법이 이른 닭의 그 닭뼈슬에다가 이제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이른 닭의 닭뼈슬에 피를 찍어 발라 보았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가야 전문가께서 요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돌은 아닌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파사석탑에서 요 위쪽을 보면 허황옥 릉이 있는데요. 허황옥 릉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금강가야로 왔던 허황옥. 그녀는 살아생전에 백성들을 자식같이 여겼던 모양이에요. 그녀가 죽었을 때 땅이 꺼진 듯 백성들이 슬퍼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구지봉의 동북쪽 언덕에서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데 바로 기록에 나오는 그곳에 여기는 왕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허황옥이 죽은 나이가 향년 157세였으니 엄청나게 장수하셨고요. 김수로는 11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래서 158세를 일기로 하늘에 별이 되게 되죠. 야,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 그 먼 곳에서 어린 16 나이에 이곳으로 시집 왔으니 고향 땅도 그립고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나 그리웠겠죠? 그때마다 허황옥이 올랐다라는 분산성, 그곳으로 가서 우리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난군을 만나기 위해 바닷길에 오른 허황옥. 그녀가 자주 올랐다는 분산성.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지금은 김해평야가 된 바닷길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이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니 제 가슴까지 뭉클해지는데요.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올랐을까요? 3개월 동안 배를 타고 이곳으로 왔던 허황옥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친구는 바로 노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 너머의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붉게 물든 노을을 보면서 그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왕후의 노을이라고 부릅니다. 김현 씨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이 길을 거니시면서 2000년 전 허황옥의 마음을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강가야가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금강가야의 전성기를 우리가 함께 시간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날까요? 금강가의 왕들의 마지막 안식처 대성동 고분군. 왕의 무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비로소 당시 금강가야의 전성기를 엿볼 수 있게 됐다. 금강가야에 숨겨진 역사, 왕국은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오늘도 비가 엄청 오네. 비도 눈도 그 어떤 비바람도 우리의 역사를 향한 열정을 막지 못합니다. 오늘 금강가의 역사를 찾아서 방문한 이곳은 김해에 있는 대성동 고분군 박물관입니다. 이 가야사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좀 문헌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굴되는 유물 유적이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박물관을 찾게 됐는데요. 오늘 박물관장님을 모시고 한번 금강가야 역사여행, 그 미스테리컬한 세계로 출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관장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 김해에서 태어나시고 이 고분군위에서 뛰어노시다가 여기서 공부하셔서 그래서 누구보다 이곳을 잘하는 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유, 고맙습니다. 예, 뭐 지방령입니다. 유머도. 이거 여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 김해가 고향이고, 네네. 또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 다녔고, 네. 뭐 중고등학교까지 계속 여기서. 예. 그러면 관장님께서 초등학교 다니실 때는 네네. 지금 이 고분군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군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야산이었고, 뭐 여기 이제 도굴된 고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어릴 때는 동굴인 줄 알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방치돼 있던 혹은 뭐 길 잃은 분들이 잠시 쉬어가는 그런 굴인 줄 알았던 곳이 이게 2000년 전 우리 가야의 귀중한 유적으로 변모하기까지 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역사 한번 지금부터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가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평범한 그냥 언덕 야산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밟고 있는 이 계단 밑에도 다 가야 시대 왕들의 무덤이 묻혀 있죠. 이 밑에요? 네, 아직 발굴 안 했습니다. 이 밑에도? 네. 여기가 이제 고분군에서 제일 높은 곳입니다. 정상부죠. 예. 그리고 제일 먼저 발굴이 된 장소입니다. 요 무덤이 이제 1호, 2호, 3호. 보시는 것처럼 그냥 평지죠. 네. 그래서 이 무덤 존재 자체가 안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산으로 이렇게 밭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발굴도 안 되고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경성대학교에 계시던 신경길 교수님이란 분이 분명히 어딘가, 요 시내에 어딘가 있을 텐데 어디냐 해가지고 1990년 6월 달에 이제 여기를 시범적으로 이제 발굴을 한 거죠. 어떻게 하셨대요? 아, 이렇게 풍수를 보시나요? 아, 이쯤에 묻지 않았을까 이렇게. 어떻게 이제 찾아요? 당시 지형을 보고 고려를 한 거죠. 예, 왜냐하면 가야 시대 왕들의 무덤이 대부분 이제 다 강가나 바닷가에 조망이 제일 좋은 곳에 위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둘러보니까 뭐 저런 산들은 너무 높고 고분군이 입지하기에는 경사가 너무 가파르고 제일 가능성이 높은 데가 여기다 해가지고 발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고 올라오면, 죄송한 말씀인데 그냥 모르고 올라오면 잔디밭인 줄 알고. 그렇죠. 동네 공원.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 발굴한 네. 그 무덤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를 발굴 당시의 모습대로 재현을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쪽으로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럴까요? 와, 비행기 엄청 뜨는데요? 네, 제가 나오는 학교가 이제 다 요 인근에 있거든요. 네. 만약 이 비행기 소음만 아니었으면 제가 하버드 정도 구경 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란 전시관이 있네요. 네, 여기 야외 전시관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뭐 실내라기보다는 탁 트여 있는 그런 전시관입니다. 우와! 여기가 이제 대승동 고분군에서 발굴된 덧널 무덤 중에서도 뭐 제일 중요한 무덤들을 이렇게 발굴된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복원해 놓은 겁니다. 복원이라고요? 네네. 자리는 그 자리고 유물들은 이제 진품은 아니고 복제품들입니다. 아, 실제 이 자리에서 네, 발굴이 됐고 네. 그 위에 이렇게 건물을 지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29호 무덤이라고 이렇게 큰 무덤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그 대승동 고분군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지배계층의 무덤, 즉 최초의 왕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뒤에 39호 무덤이 이렇게 29호 무덤을 파괴하고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파괴하고? 네네. 거의 한 반 옆구리 뭐 거의 잘라 먹은 거죠. 그래서 39호부는 특이하게 또 이렇게 주각과 딸린 각이 두 개로 된 세트 무덤입니다. 주각? 하고 부각이라고 하는데 네. 주각에는 사람의 이제 시신이 들어가는 자리고 아, 네네네네. 부각은 일종의 뭐 창고. 뼘거리? 네네,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당시 지배층의 권위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려하고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는데요. 예. 아, 여기군요. 네. 우와. 일단 손 소독부터 네. 하시죠. 먼저. 예, 예. 관장님. 네. 금관가야 왕들의 네. 마지막 안식처. 네. 대성동 고분군. 네, 네. 이제 네. 마음을 울리는데요. 차분한 마음으로 천천히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아, 이랬구나. 이거는 이제 대성동 고분 88호분이라고 해서 이제 호수는 네. 보통 첫 번째 네. 제일 중요한 그 무덤을 보통 1호, 2호 이런 식으로 순번대로 합니다. 88번째로 발굴된 무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기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가 무덤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덤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우리가요? 네, 들어와 있는 거죠. 엄청 큰데요? 크죠. 왕들의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아마 엄청나게 유물이 많았을 건데 불행하게도 지금 도굴이 되고 아이고. 지금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유물들만 지금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무덤은 여기 한번 가해 보시면은 이게 조개 껍질이거든요. 청동기 시대 패총이 있던 자리에 이 무덤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개 껍질의 칼슘이 여기로 뼈로 공급이 돼가지고 이게 인골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칼슘 많이 드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역사 속 왕족들은 죽어서도 자신의 지위와 위대함을 보존하고 싶어 했습니다. 무덤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강력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야철
철의 왕국 가야답게 이제 유물들이 있는데 등이쇠를 가공해서 저렇게 갑옷도 만들고 투구도 만들고 각종 무기나 도구도 만들고 했죠.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금동제 저런 말방울 같은 게 있는데 20번에 보이는 이런 하얀 게 요거는 오키나와 쪽에서 나는 조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조개가 아니고 그 조개 껍질을 가지고 22번의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 오키나와 쪽에서 수입을 하고 기술은 중국에서 받아들이고 만들기는 가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하고 너무 똑같죠.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 수입하고 가진 거라고는 우수한 인력, 뭐 기술 이거니까 2000년 전에 가야도 그렇게 해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외국에서 네. 원유 수입하고 우리의 기술력을 심지어는 노동은 또 중국 노동을 빌려서 우리가 디자인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게 이것들이고 당시 금관가야인들은 불과 철을 다루는 우수한 기술력과 철 생산의 요지로 최고의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네, 화려한 가야 유물을 보셨는데 그렇다면 가야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실제 인물이네요. 네네네. 복원되어 놨네요. 네, 실제 인골인데 보시면 이제 특이한 인골이 있습니다. 옆에서 찍었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머리를 돌이나 판자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렇게 눌러버립니다. 편두. 네, 편두라고 하는데 이런 편두가 사실은 시작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파라오 보시면은 얼굴이 길쭉하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이집트에는 시기도 훨씬 더 오래됐고 파라오 왕이 하는데 이제 가야 여기에는 신분이 제일 낮은 여성만 편두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좀 많이 풍습은 받아들였는데 좀 많이 변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평균 신장을 추정을 해보니까 남자가 164 정도, 여자가 150 정도인데 지금 생각하면 키가 굉장히 작죠. 근데 놀랍게도 저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가야 시대 태어났으면 둘 다 평균 키는 될 것 같은데. 좀 어깨 펴고 다니죠. 아, 예. 네. 근데 이게 키가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조선 후기의 평균 키보다 더 큽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영양 상태가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 시대 사람들이 조선 후기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다. 맞아요. 네. 여기 좋잖아. 농사도 잘 되고 철 수출해서 돈도 얼마나 많았을까. 그렇죠. 네. 재밌다. 뭐 말이 진짜 나왔으니까 재밌다. 말씀인데 김해 평야 아시죠? 네. 근데 김해 평야가 사실은 가야 시대는 바다였거든요. 그래서 가야 사람들은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산과 계곡에 흩어져 살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야 사람들은 농사를 가지고 대박을 터뜨린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 나는 철 가지고 해상 교역을 통해서 이제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성공한 나라가 여기입니다. 가야입니다. 철로 부흥기를 맞았던 금관가야. 금관가야는 자신들의 철기 문명을 다른 국가에 수출함으로써 해상무역국가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철의 명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답니다. 생각보다 너무 이쁜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그 대장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가야 대장간입니다. 혹시 사장님? 사장님은 또 다른데 저희가 작업하는 공장이 따로 있어서 거기 계시고 네. 저는 이제 아들입니다. 아드님? 네, 네. 그러시구나. 이게 그러면은 그 금강가야에서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만들어진 대장간인가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김해에 처음 자리 잡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네네. 이제 여기가 금강가야 이제 철기 문화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네, 김해 하면은 이제 그런 역사적으로 철기 문화 발전된 곳인데 예전에는 여기도 대장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남은 대장간이 이제 저희 대장간. 그렇군요. 잠깐 여기 제가 한번.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여기 좀 무슨 도끼하고 관웅 언월도가 있고 쌍도끼에 막 어머나. 여기 지금 칼 세 자루는 저희 이제 실제로 발굴된 이제 가야 유물을 복원해 놓은 건데. 가야 유물. 아, 어? 이거 덩이쇠 아니에요? 네, 맞아요. 덩이쇠입니다. 그 저 옛날 가야에서 화폐처럼 이용했던 네, 덩이쇠. 맞습니다. 덩이쇠가 있네. 네. 이것도 이제 저희가 박물관에서 보고 와, 이런 게 있구나 싶어서 저희가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럼 혹시 거기서 제가 어떤 그 주문을 의뢰하면 네. 의미 있는 문장을 새긴다랄지 그것도 가능할까요? 네, 그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요? 네,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네. 저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김해 시하고 김해 문화재단하고 같이 우리의 이런 그 역사를 따라가는 과정을 타임캡슐에 담으려고 해요. 왜냐면 지금 이 순간 또한 500년, 1000년 뒤에는 후손들한테 신비로운 역사니까. 그렇죠. 가능하면 여기다 덩이쇠 제가 조금 이렇게 아, 네네. 가능할까요? 철의 왕국답게 뛰어났다던 당시 대장장이들의 기술력. 저도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체험하는 작업대인가요? 네네네, 작업되고. 아, 얘는 안 뜨겁습니다. 아예 안 뜨거운 거예요? 이제 여기 보시면 어이 뭐야? 이제 여기가 이제 엄청 뜨거운데요? 네, 이게 한 1200도 정도 오.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생산하는 공장에 가시면 이제 커다랗게 화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예. 이제 그거는 연기와 분진이 많이 날려서 네. 여기는 도심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 가마로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열기가 엄청나거든요. 제가 지금 네. 하는 작업은 네. 이 안에 있구나. 칼이 다 단조가 작업이 끝난 칼을 마지막으로 이제 모양을 다듬기 전에 평평하게 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철이에요? 네, 이게 철이에요. 지금 칼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들으라고요? 어디를요? 여기를? 여기. 여기를요? 네. 어머. 체험하다 혹시 뭐 이렇게 병원 사람 없죠? 살짝 죽은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 죽은 사람이요? 네. 신기해. 어떻게 해요? 이걸 한번 쳐보시면 어떻게 쳐요? 이렇게 잡으시고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쇠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 휘어져 있는 걸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바로지는. 네네. 알겠다. 이 휘어진 거? 네네. 요거 제가 한번 또 시키면 잘해요. 바로 섰죠? 네, 바로졌어요. 대장상이에요. 한 번에 바로 섰어. 그게 물에 넣으면 막 칙하고 그런 거 안 하나요? 그거는 이제 쇠마다 틀린데 이 쇠는 물에 넣으면 깨지는 쇠예요. 네,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열처리 또 다시. 그래요? 그 아버지께서는 얼마 동안, 아까 제 영상을 좀 봤거든요. 네네. 입구에서. 얼마 동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올해 횟수로 42년 정도 이 업을 하고 계세요. 진짜 장인이시네요. 어떤 금강가의 어떤 철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한 좀 자부심이나 철학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김해라는 곳이 이제 금강가야 이제 철기 문화의 시작점이다 보니까 대장간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제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라지지 않게 그때는 끊겼지만 이제 앞으로는 끊기지 않도록 이제 맥을 이어나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예. 그러면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 그리고 여기 금강가의 어를 담은 문구를 덩이새 각인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실까요? 2000년 전 찬란했던 금강가의 유구함을 고이 기억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는 분산성의 봉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타임캡슐을 좀 제작했는데요. 일단 요거는 그 김해 대성동 고분군 박물관에서 주신 보고서입니다. 여기는 보고서, 이 보고서를 여기는 타임캡슐에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캡슐은 지금이 이제 2022년 오늘이 8월 31일인데요. 2042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해 시장님이 주신 건데요. 요거는 김해시의 3대 시정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타임캡슐에 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 금강가야의 철 재련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대장간에서 만든 철제 칼인데요. 여기는 김해문화재단에서 문구를 주셨어요.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라는 요 문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좀 하나 남기고 싶어서요. 여기는 덩이새에다가 문구를 적었습니다. 금강가의 역사를 기억하며 설면서 저도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가야 대장간의 칼을 타임캡슐에 담고. 자,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죠. 우리 김수현 어린이의 손편지가 있어요. 이것도 타임캡슐에 소중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예, 영원히 기억될 우리의 추억, 우리의 영상, 요 김해로 가야 해 요 컨텐츠를 USB에 담아서 타임캡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원히 기억될 우리 가야의 역사를 기념하며 찬란하고 위대한 문화유산을 꽃피웠던 금강가야를 영원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게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그 게릴라,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히스토리 버스킹의 자리가 마련됐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김해 박물관에 금강가의 역사가 궁금해서 다들 오셨을 것 같아요. 저도 금강가의 역사를 배우러 왔는데, 제가 보다가 관장님하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배우게 되고, 심장이 그냥 막 몸 밖으로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흥분하고 해서 제가 그동안 좀 느끼고 공부한 것들을 대중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제가 보고 하니까 제가 좀 이게 직업병이 좀 발동하고 하는데 이 얻은 감동을 지금 여기는 박물관에 좀 관람하시고 계신 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확 드네요. 어이구. 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마음이 그렇다는 영광입니다. 거고요. 네. 걱정해 주시죠. 네? 걱정해 주시죠. 아니, 이거 자리는 제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있었던 금강가야 같이 한번 타임슬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 박물관 보시면서 아셨겠지만은 이 금강가야를 처음 만든 그 시조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김해시 시민 여러분들 역사적 지식 최고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금관가야. 그래서 이 가야 같은 경우는 여기는 고령을 비롯해서 이제 육가야 연맹체였던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금강가야가 전기 금강가야의 맹주 역할을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하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이 엄청나게 많이 매장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쇠바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로 치면 그 기름나는 산유국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는 철을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농기구랄지 무기랄지 말 그대로 그 왕국이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근데 같은 가야로도 왜 금강가야가 더 우위에 서 있냐면 여기 가야들 보세요. 내륙에 있죠. 철이 생산된다 할지라도 이걸 어디에 수출하고 유통을 할 거야. 고속도로가 있어요. KTX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여기는 금강가야는 낙동강을 따라서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낭랑이랄지 바다 건너 외에 수출을 하게 되니 이런 자연지리적 요건이 이 금간가야를 경제대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 경제가 발전하면 뭐가 발전하겠습니까? 사람이 배부르면 문화생활을 즐기겠죠. 문화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강국이 될 수 있는 김수로가 참 털을 잘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세기에 김수로가 나라를 만들고 2세기 지나서 3세기를 거치면서 금강가야는 육가연맹의 맹주로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야가 어떻게 느낌상으로는 하루아침에 우리 역사에서 그렇게 사라질 수 있었을까?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자, 일단 그 당시 한반도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금강가야 중심으로 왼쪽에 뭐가 있냐면 백제가 있습니다. 백제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신라가 있어요. 신라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이제 고구려가 있죠. 당시 광개토 대왕 때였어요. 광개토 대왕 때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금강가야가 백제와 손을 잡고 그 최악수를 두게 되는데 그 전으로 좀 가볼게요. 한 100년 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막은 백제였습니다. 이 백제에 근초고왕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근초고왕이 여기는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여기는 평양성을 불질러버리고 고구려의 고구권왕을 죽여버리게 돼요. 이때부터 고구려하고 백제는 원수가 되게 됩니다. 그럼 고구려 입장에선 바로 복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당시 뭐 복수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으니 꾹 참으면서 오랜 세월, 모진 세월 칼을 갈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때 죽은 고구권왕의 손자가 왕이 됐으니 이분이 광개토 대왕이에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왕이 되고 나서 전열을 준비하고 바로 한 일이 백제로 쳐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백제로 쳐들어가고 이제 백제 수도가 원래 그 서울이었거든요. 오늘날 서울 송파구 쪽. 여기서 왕을 무릎을 딱 꿇혔다는 거예요. 너 어떡할 거야? 죽을 거야? 꿇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제 왕이 바로 이제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이랬답니다. 노객이 되겠습니다. 노객이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뭐 부하가 돼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광개토가 너 약속했어. 넌 보면 끝이야. 알았어? 그리고 백제를 무릎 꿇히고 그때부터 이제 광개토가 엄청난 영토를 넓히기 시작한 거죠. 뭐 서쪽으로 북쪽으로 막 광활한 만주벌판이 이때 막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백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놈의 고구려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제 호시탐탐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백제는 여기는 고구려를 상대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을까? 당연히 가야의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가야 입장에서는 이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요, 보통 적국이에요. 보통 그래요. 그런데 같이 국경을 접하고 있어도 이 고구려를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백제 입장에서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렇게 친한 거예요. 근데 가야 입장에서 백제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신라하고는 시조 때부터 원수예요. 왜냐하면 그 석탈해라고 일본 쪽에서 온 인물이 김수로하고 한판 붙고 신라로 도망을 가가지고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신라하고 가야하고는 잦은 충돌이 있었고, 물론 이제 중간에 신라에게 도움받은 적도 있지만 약간 원수 같은 사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4세기 말에 백제하고 가야하고 손을 잡고 당시 고구려의 오른팔이었던 여기는 신라 제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백제하고 굉장히 친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다 건너 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금강가야는 외에 또 철도 수출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제 금강가야 외가 한 편을 먹어서 여기는 신라를 제쳐버리고 여기는 남부 지역을 장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외가 쭉 배를 타고 와가지고 왜군들이 금강가야의 포구에 정박을 하고 여기는 이제 신라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신라 입장에선 살려달라고 SOS를 쳐야겠죠. 그래서 고구려한테 사신을 파견하는데 때마침 여기 있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수도를 떠나서 여기는 평양에 와 있었대요. 남쪽을 살피려고. 그때 신라의 사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왜군이 저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에 가득 찼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자리하셨는데요. 본인이 만약에 광개토 대왕이면 대규모 군사를 파견하시겠습니까? 대가가 있으면 파견하겠습니다. 대가가 있으면?
어떤 대가? 땅을 주면 하겠습니다. 아, 땅을 주면 그 광개토가요, 군사를 파견을 합니다. 군사를 파견을 하는데 몇만을 파견을 하냐면, 이때가 이제 5세기인데요. 5만 명의 기병과 보병을 파견해요. 근데 이 숫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백제가 고구려 공격할 때 3만 쳐들어왔습니다. 3만.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나중에 백제 치거든요. 그때 3만 가지고 쳐들어가요. 그런데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주러 5만을 파견했다? 너무나 큰 대규모의 군사작전을 벌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거를 추론해 보자라는 거죠. 왜 굳이 여기도 지켜야 되는데 왜 남쪽에 5만씩이나 보낼까? 첫 번째 추론, 신라의 계략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신라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부풀리고 과장해서 얘기해야 고구려가 군사를 보낼 것이고, 거기에 기가 실려서 다시는 금강가해가 얼씬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라 사신이 가서 이제 과장을 해서 5만을 보냈다라는 추론이 있을 수 있는데, 자, 반론을 해보면 광개토대왕이 바보도 아니고 여기는 왜군이 배를 타고 넘어오는데 당시의 조선 기술로 과연 몇 명이나 이리로 상륙할 수 있었을까? 제가 볼 땐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광개토대왕의 마음을 한꺼풀, 두꺼풀 벗기고 들어가면 금관가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입니다. 자, 광개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는 금강가해가 어떤 나라죠? 철 생산량이 엄청나죠. 경제적으로 좋습니다. 거기다 재련 기술까지 발전했죠. 수출, 남부의 해상무역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백제하고 손을 잡아? 근데 이번 상황에서 알듯이 여기는 왜군이 쳐들어오는데 관문 역할까지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나의 오른팔인 신라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어딜까요? 그 칼끝이 여기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향할 거다. 이거는 이 신라를 빼앗기게 되면 일단 고구려의 주둔기지를 빼앗기게 되는 거고, 여기는 남부를 빼앗기게 되는 거고, 여기는 남부를 만약에 백제하고 가해한테 빼앗기게 되면 여기는 북방은 더 이상 개척을 할 수가 없어. 이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5만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금강가해는 고구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융성하고 강성한 국가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고 광개토가 5만을 보냈습니다. 5만을 보냈더니 여기는 왜군이 기세에 놀라서 도망을 갔고, 여기는 광개토는 금강가의 왕은 절대 하지 못했던 그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는 금강가해로 쳐들어옵니다. 다시는 백제와 함께 여기는 우리의 동맹군인 신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금강가해를 초토화를 시킵니다. 이로써 금강가해는 사실상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이 금강가해가 원래는 대가야였다는 거잖아요, 원래 이름이. 그런데 여기가 초토화되면서 중심지가 여기는 고령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가야 자리를 넘겨주게 되고, 오늘날 후손들은 고령을 대가야라고 부르는데 실제 원조 대가야는 여기는 금강가야인 셈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100년 더 지나갑니다. 자, 이제 6세기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세계적인 문화 강국, 군사, 경제 강국이 되지 않았나요? 전혀 모르죠. 100년 뒤면요, 강산이 10번 바뀌고 국제 관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10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라가 고구려 동맹 깨고요, 최강국이 됩니다. 신라 영토가요, 순간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고구려 영토까지 차지하고 한강 다 가져갑니다. 나중에 고구려한테 이제 뺏기게 되지만 신라가 이렇게 강국이 돼요. 이제는 백제하고 고구려가 동맹을 맺는 황당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금강가의 입장에서 신라를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 신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안 좋은데 눈치를 엄청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대가야의 왕이 여기는 신라한테 결혼 동맹을 제안을 합니다. 저기 우리 신라하고 대가야고 사돈 맺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시 신라의 버풍왕이 그러시죠 뭐 그러면서 신라의 이찬이라는 벼슬을 가지고 있는 비지라는 사람의 딸을 여기 있는 대가야로 시집을 보내요. 여기는 대가야로. 그래서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는 버풍왕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대가야를 위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금강가야의 마지막 왕이 김부혜예요. 여기는 김부혜가 깨달음이 있었던 거지. 신라는 점점 강성해가고 우리 육가연맹의 맹주는 대가야인데 여기는 대가야가 신라한테 꼼짝을 못하는구나. 이대로 있다가는 신라한테 우리가 짓밟히겠다. 백성들이 욕보임 당하느니 항복이 나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김부혜가 버풍왕에게 항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 속의 금강가야는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항복 그러면 비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최선의 결정이었을 수도 있는 게 첫 번째 항복이었거든요. 이 가야에서는. 그럼 버풍왕이 만약에 여기 계신 선생님이 버풍왕이세요. 그럼 나한테 항복한 김구혜를 죽이거나 위해를 가하겠어요? 상을 주시겠어요? 상을 주죠. 이게 전시 홍보 효과인데 나한테 항복했는데 죽이면 누가 항복하겠습니까? 상을 내려요. 그래서 여기는 버풍왕이 김구혜에게 시급이라고 해서 여기는 김해 지역을 그냥 줘요. 그러니까 시급이 뭐냐면 이 땅에서 수확되는 수확물의 10% 가져갈 수 있고 노동력 증발까지가 가능한 사실상 왕자리를 준 거예요. 가야, 나한테 항복하잖아? 계속 왕 행세할 수 있어. 공포에 떨지 말고 나한테 항복해서 광명 찾자. 이게 버풍왕의 의도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금강가야는 항복하고 여기는 대가야랄지 다른 가야들은 신라의 말발굽에 처참하게 또 백제에 의해서 분할 점령 당하는 끔찍한 말로를 갖게 되니 어찌 보면 여기는 김구의 항복은 이 각도에서 보면 비겁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백성들을 좀 지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김구에는 여기는 이제 김해를 다스리게 되지만 결국 그 후손들은 이젠 왕족이 아니라 신라의 이제 진골귀족이 되고요. 자신들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였는지 열심히 신라를 위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의 아들이었던 김무력장, 그 손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유신입니다. 그 역사의 기록에 여기는 신라 사람들이 뭐 외국인 출신이라고 뭐 가야계 출신이라고 뭐 김유신이나 이 사람들을 대놓고 무시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정황으로 봤을 때 그 골품제로 폐쇄적이었던 신라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 김무력과 그의 후손 김유신은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차기 대권주자를 알아보고 자기 동생하고 결혼시키고 그 사람이 왕 되는데 큰 도움을 주죠. 그렇게 왕 된 게 김춘추, 태종 무열왕 아닙니까? 그리고 김춘추와 함께 김유신은, 가야계 김유신은 삼국통일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우게 되죠. 여기는 김해 시민 여러분들, 제가 초등학생한테 영상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고장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언니 오빠들 교과서를 봤는데 가야는 나오지도 않고, 중학교 교과서를 봤는데 신라,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몇 줄 나오지도 않고 우리 고장엔 역사가 없나요? 이런 제가 영상 편지를 받았거든요.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많이 기록되지 못했죠. 승자가 아니니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 그런데 그 몇 줄 없다고 그것을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외면한다면 정말 여기는 금강가의 역사는 우리 후손때에 가서 아예 사라져 버릴지도 몰라요. 가야는 망했지만 망하지 않고 삼국통일의 기틀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여기는 버스킹 역사 게릴라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빅마우스 주인공인 줄 알았어. 저를 따라오시면. 네. 제가 지금 살짝 발목을 좀 접질렀는데 지금 나뭇가지 쳐내신 거예요? 이 성각을 부르는 걸 내기를 통해서. 일단 제가 뭘 던졌나요 지금? 보겠습니다. 여기서 난 왜 던지는 거야? 서울을 봐야지. 왜? 이분이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네. 금강가야다. I can fly. 여러분들 마음에 준비되셨나요? 건고님을 소개합니다. 이야, 여기 여러분들 제가 여기는 김해에 왔습니다. 그 1, 2편에서
제가 현실 공간에 기회를 왔다면은 이제는 또 하나의 세상 마인크래프트 안에 기회를 왔는데요. 자연 공간을 그대로 되살린 것 같아서 좋은데 바다가 어디? 아니 저분은 설마 아이고, 건곤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인크래프트로 이렇게 구경을 오시게 됐다고. 실제로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플레이를 해보기는 처음이에요. 지금 이 땅이 그러면은 주인이 없는 땅이죠? 이 땅은 제가 직접 그 김해를 네. 실제로 본따서 만든 지형이에요. 잘 보시면 뒤편에 있는 산이 실제 김해에 있는 분성산입니다. 그러네. 아니 근데 네. 건고님이 이렇게 공간 안에서 근처에 계신데 네. 왠지 현실에서도 좀 멀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어디쯤 계세요, 현실에서는? 지금 사실 설민석 선생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얼굴 안 나오시니까 네. 예, 손만.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건고님의 그 초상이 굉장히 지금 이제 미스터리컬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저만 보고 있는데, 네. 나는 빅마우스 주인공인 줄 알았어. 이종석. 이종석 씨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네. 전 처음에 그냥 이렇게 보이는 배경인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올라가 보니까 진짜 이게 하나하나 다 살아있네. 한번 직접 올라가 볼까요? 저희? 올라가도 되나요? 아니 이 꽃은 뭐야 이거? 이거 설마 이거 심은 거 아니죠? 심은 겁니다. 이 꽃에 대해서 이거 어느 꽃인가요? 이 꽃은 혹시? 이 꽃은 예. 양귀비라는 식물입니다. 양귀비 꽃말 한번 봐주시겠어요? 꽃말이 뭐예요? 위안. 나 완전 위안 받았어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 분성산을 완성짓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터만 닦아 놓구나. 네. 오늘 설민석 선생님이랑 함께 네. 이 분성산을 완성시키는 작업을 제가요? 네. 저를 따라오시면 네. 제가 잠시만요.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짝 네. 발목을 좀 접질린 것 같아요. 살짝 해가지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올라왔습니다. 네.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나뭇가지 쳐내신 거예요? 잠깐 이 꽃은 뭐예요? 이 꽃은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꽃말부터 갑니다. 행복. 역사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 자, 그럼 제가 이제 건고님 또 부지런히 쫓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가지치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클릭을 하시면 끝에만 살짝 다듬어 보겠습니다. 살짝. 지금 이거 망가뜨리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거의 다 왔어요. 이거 언제 이거 얼마나 걸리시나요? 이 정도 만들려면? 이 정도는 거의 2주 정도 걸렸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네. 김해의 전경이 보이는 분성산, 마인크래프트 공간의 분성산에 지금 정상으로 가는 거죠? 지금 옆에 보시면 지금 빛나는 블록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건 설마? 기둥이군요. 네. 이게 이제 초석이군요. 초석. 네. 초석을 다진다. 재밌다 이거.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기 정상인가요? 네, 여기가 정상이에요. 와, 야후 한번 해도 되나요? 근데 이게 네. 또 그 동물들 네. 짝짓기 계절에는 야후하는 게 실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네. 제가 짝짓기를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신이라서. 제우스구나. 그럼요. 바다 쪽을 봐야 되는데. 바다 쪽이라면 이쪽에 아마 바다가 있을 거예요. 야호! 네. 메아리도 오는데요 지금? 네. 새들도 몇 마리 날아가고 지금. 네, 제가 자꾸 숙제를 드리네요. 사실 제가 이 산을 완성시킨 게 아니다 보니까 오늘 설민석 선생님과 함께 이 산에서 같이 해볼 그런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바로 성곽을 한번 저희가 이어보는 걸 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무한한 블록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여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쓱 해서 여기다 한번. 제가 땅을 파고 있는데.
마우스 땅을 파. 클릭이 아니라 네. 우클릭. 아 여기다 할 거라고 가상대. 계속 블록이 있네요. 네. 그럼 뭐야 우클릭 계속하면 계속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나 신이야. 나 신 됐어. 신을 꿈꾼 사나이.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성곽을 두르는 걸 내기를 통해서 누가 더 많은 성곽을 두를 수 있는지 도전이죠, 뭐. 네. 도전. 설치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설치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제가 옆에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어두운 색깔 블럭이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하시면 제가 그 반대 방향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일단 네. 제가 뭘 던졌나요 지금? 네, 방금 왜 던졌죠?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난 왜 던지는 거야? Q키가 던지는 아, Q키가? 준비 시작. 안 가. 에이, 바보 된 거 같아.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얼마나 싸우셨을래나, 홍보님은. 근데 좀 이게 심미적으로 싸야 돼. 멋있게. 이 정도는 빠른 거 아닌가? 내가? 상당히 빠르시네요. 그죠? 제가 손이 생각보다 빨라요. 그러게요. 네. 이러다가 제가 지겠는데요.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를 좀 했거든. 빠르게 끝낼게요. 끝낸다며. 나 지금 갇혔는데. 아, 게임은 되는구나. 격파! 격파하면 앞으로 가 있어. 오, 이러면 되지. 어디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기동절. 안녕하세요. 왜 거기 계세요? 왜 여기 계세요? 한 바퀴 도셨어요? 아, 네. 그럼 한번 저희 얼마나 쌓았나 네. 한번 하늘로 올라가야 되나요, 그럼? 네, 한번 채공을 한번 해보죠. 채공을. 그 빨간 게 이제 저희가 시작했던 지점인데요. 거기서 아래로 쭉 보시면 아, 이쪽으로 가셨구나.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오신 거예요? 이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만났네요. 죽고 싶다.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했거든. 공고님 싸운 거 한번 볼까요? 내려가서. 규모 있게 싸우셨네. 여기 문이 있네요. 여기 이렇게 외적이 이렇게 들어오라고 문 거기는 그 여기 이제 식당에 네. 그 저기 재료들 올라오려고 올라오려고 중간 중간에 이게 네. 뚫려 있죠. 네. 뭘까요?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휴식 공간입니다. 앉아가지고 오순도순. 여기서 이런 데서 김밥도 먹고. 한번 제가 네. 이렇게 만든 틀을 가지고 네. 분산성을 한번 만들어서 네.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산성으로 출발! 짜잔! 아니 성이 완성이 됐어요. 와, 철통. 직접 제가 외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성을 넘어와 보겠습니다. 네. 금강가야, 너를 정복하겠어. 누구냐? 난 외적이다. 어디 감히? 정말 무섭구나. 손에 든 게 아니 이건 뭐야? 아니 화살? 이제 산성을 우리가 만들어봤고, 우리 그 아유타국에서 온 그 김수로의 왕비 허황옥님께서 꿈에서 점지해준 남편을 만나러 그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외롭고 무섭고 힘들 때마다 친구가 되어준 게 있어. 그게 누구냐? 노을이다라는 거죠. 혹시 그 노을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좀 시간이 좀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어떻게 기다려야겠죠? 색깔 말해주시면. 이제 그 붉은색 기둥이 필요하죠. 지붕 기와는 이제 그 초록색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도면을 생각하고 짓습니다. 어머. 내 거 한번 볼까? 예? 저는 전의를 상실했어요. 내가 보니까 너무 크게 지은 게 문제구나. 빨간색이요? 말 시키지 마세요. 레드카펫이군요. 색은 맞춰야 되니까. 야, 이거 대형 태극기도 만들 수 있겠다. 사실 실제로 제 네. 영상 중에 네. 태극기를 만드는 영상. 그렇지. 권고님이니까. 일단 전 틀은 잡아놨습니다. 근데 멋있지 않아요, 좀? 그죠? 이게 보면은 인생을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왜 내려오냐, 다시. 떨어질 보면. 때도 있고. 그렇지.
인생을 아는데 이렇게 가다가 오다가 장애 뭐 이렇게 또 깨지기도 하고 또 내가 뭔가를 또 이렇게 이루기도 해, 세우기도 해. 그럼 그 인생을 가는 거야. 하지만 결국 돌아갈 때는 빈손이다 이거야. 이런 거 필요 없어. 빈손으로. 결국 이런 일종의 상징이죠. 이거는 인생의 오고 감, 공수의 공수고. 어머, 왜 불이 들어와 저게? 이게 뭐야? 와, 불에 막 연기도 나고 대박이다. 저 얼굴은 김수로와 홍항옥. 별이 슬슬 올라오는데 빨리 노을을 보러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어머머머머머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진짜 여자친구 초대해서 로맨틱하게 사랑 고백하기 딱이네요. 그럼 저희도 뭐 간단하게 소원 빌어야지. 초에다가 비는 건 어떠세요? 초에다가 이분이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네. 제 소원은 저희의 이번 작품을 시작으로 계속되어서 금강가야의 넋과 혼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또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러 콘텐츠로 나눠지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금강가야 forever. 하나, 둘, 셋. 여자친구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사람 이게 심장을 건드리네요. 마인크래프트가. 이거 하늘에 혹시 별자리도 만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금강가에 한번 써볼까요? 금강가요. 어머. 뭐야? 와, 대박. 어디 빛나요? 올라가 보세요. 저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요. 우리 금강가의 별자리를 찾아볼까요? 우리 김수로와 홍항욱은 어떤 별자리가 되었을까요? 금강가야다. I can fly. 금강가를 향해 출발! 와. 금강가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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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 하세요? 의자를. 여자친구 많을 것 같아. 아닙니다. 왜 막 심장을 그냥 의자를 만들었어요. 어린 왕자 같아. 여기 계신 거. 어머, 탁자까지 만든 거. 권고님이 원래 그 초상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항상 미스터리컬하신데 오늘 최초로 우리 이 금강가야 프로젝트를 위해서 직접 여러분들께 인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준비되셨나요? 권고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크래프트 유튜버 권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런 영상이나 방송 통해서 직접 초상을 드러낸 건 처음이시라고요? 실제로 뭐 매체나 다른 콘텐츠에서 얼굴을 드러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또 저희 작품에서? 아무래도 마인크래프트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콘텐츠인 만큼 우리나라를 알리면서 재밌는 콘텐츠를 발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잠깐만. 심장 어디 갔어? 이런 심스틸러? 다들 오셨네요. 권곤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설민석 선생님께서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기매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련된 작업인 만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실제 있는 장소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 모든 마크 기술을 동원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측 지도를 동일하게 따라 그린 가이드라인을 불러와서 지형을 제작해줍니다. 우선적으로 산의 높이를 맞춘 다음 주변을 풀어주며 자연스러운 산을 연출해주고 그 옆을 따라 흐르는 강줄기도 하천이 흐르면서 생기는 구불구불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앞선 작업들을 마치면 이렇게 그냥 흙더미가 되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멀리서 찍어서 잘 안 보이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묘목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닥이 보이지 않게 꼼꼼하게 나무를 심어주게 되면 산을 절반도 덮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 때쯤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로 뒤덮인 이 산은 김해의 정중앙에 있는 분성산인데요. 여기에는 요즘 인기 있는 산들은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산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심은 나무들은 아깝지만 산성을 만들기 위해 테두리를 따라 전부 정리해 줬습니다. 성벽에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돌들을 표현하기 위해 벽돌 블록을 조금 수정해서 성벽으로 쌓을 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벽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어지는데요. 분성산에 있는 이 성벽은 900m 정도 되는 길이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분성산에 있는 성벽이니까 분산성. 이렇게 생각했다면 정답입니다. 분성산에 있는 분산성인 셈이죠. 작은 디테일을 추가하며 분산성도 완성해줍니다. 분성산의 정상에는 해은사라는 작은 절이 있는데요. 이곳은 허황우를 기리는 절 중 한 곳입니다. 산 정상에 있다 보니 김해시의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저도 어릴 적 살던 집 근처에 언덕이 있었습니다. 꼭대기에서 동네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종종 올라가곤 했는데 이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김해의 풍경이 어떨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노을이 정말 예쁘거든요. 내부에 있는 사찰들도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옛 방식대로 만들어진 문살을 만들어 기둥과 기둥 사이 공간에 설치해주고 지붕에 기와를 쌓아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옆에 있는 작은 사찰도 기둥을 세우고 문을 달아준 뒤 지붕을 덮어 완성해줍니다. 분성산을 따라 내려가면 금강과야의 유적과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국립김해박물관이 있습니다. 실제 박물관의 모양대로 만들기 위해 큰 원형의 틀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틀을 따라 박물관의 높이에 맞게 쌓아 올려줄 건데요. 쳇바퀴 돌듯이 빙빙 돌며 외벽을 쌓아주면 안쪽에 내벽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같은 모양으로 만들지만 작은 사이즈로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쉬울 줄 알았는데 그건 높이도 작아져야 한다는 걸 알기 전에 했던 생각입니다. 어차피 같은 높이라면 똑같이 힘들더라고요. 기본적인 틀은 잡아두었으니 외벽에 입구와 창문을 달아줄 겁니다. 김해박물관은 금강가야를 담은 박물관인 만큼 그 특징을 건물에 담으려 노력했는데요. 건물에 전체적으로 사용된 어두운 회색의 벽돌은 금강가야의 상징인 철광석과 수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안쪽의 전시실도 벽돌 블록을 사용해 설치해주고 마찬가지로 내부 구조에 맞게 통로와 벽을 설치해 벽 작업을 마무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천장을 덮어주면 되는데요. 천장은 방수를 위해 에폭시가 코팅된 것을 표현하기 위해 초록색 블록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안쪽 공간에는 전시실과 전시실 사이를 잇는 작은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시실 벽돌과 색깔은 비슷하지만 다른 종류의 블록으로 바닥을 깔아주고 잔디와 나무로 화단을 꾸며주었습니다. 입구에는 전시실이라는 글자를 적어 누가 봐도 전시실인 걸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은 누가 봐도 여기가 김해박물관인 걸 알 수 있게 박물관 정문에 있는 기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붉은 블록으로 나란히 있는 3개의 기둥을 표현해주고 비슷한 색감의 블록들을 불규칙적으로 설치해
색이 바른 듯한 오래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박물관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실제 정문에 있는 글씨체와 동일하게 만들면서 글자 간격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쓰고 수정하기를 반복해 가면서 최대한 비슷한 글씨로 적어내렸습니다. 기둥과 건물만 떡하니 있게 되면 밋밋하니까 주변 경관들도 꾸며주기로 했습니다. 기둥과 건물 사이의 공간을 전부 깎아주고 바닥을 어두운 갈색 블록으로 전부 덮어주었습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밋밋함은 나무와 풀, 계단 같은 장식들을 덧붙여 자연스럽게 박물관 주변을 채워 넣었습니다. 박물관의 바로 옆에는 작은 동산이 있는데요. 금관가야를 건국한 수로왕이 탄생했다는 설화의 실제 장소인 구지봉이라는 산이죠. 구지봉이라는 이름은 산의 형태가 마치 거북이가 누워있는 모습과 비슷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곳 정상에서 제사를 지내자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상자의 알에서 가야의 6왕들이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중 한 명이 바로 금관가야의 시조 수로왕입니다. 구지봉의 바로 옆에는 수로왕의 부인이자 금관가야의 왕후였던 허왕의 왕릉인 수로왕비릉이 있습니다. 수로왕비릉의 특징 중 하나는 적당한 높이의 언덕 위에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릉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왕후는 바다 건너 아유타국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 수로왕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무사히 먼 바다를 건너 금관가야에 잘 도착하기 위해 배에 석탑을 싣고 건너왔다고 하는데 그 석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사석탑이라고 불리는 탑이죠. 왕비릉의 옆에는 몇몇의 건물들이 있는데요. 들어가서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릉을 수호하며 관리하는 고지기가 머물던 고직사라는 건물입니다. 고직사 옆에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건물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눈치채셨다시피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건물이 한 채 더 있는데요. 제사에 사용되던 제실의 역할을 하던 건물인 숭보제가 있습니다. 이제 수로왕비릉에 있는 부속 건물들은 다 지었으니 나머지 부분들도 만들어 마무리하겠습니다. 릉으로 바로 향하는 길의 입구에 정문을 설치해주고 미리 만들어 두었던 벽에 짙은 회색 블록으로 기와를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심어진 나무들도 전부 표현해주고 나면 수로왕비릉은 완성입니다. 다음에 만들 것은 역시 또 무덤입니다. 이번에도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금관과의 최고 지배계층의 무덤들이 대거 모여있다는 점인데요. 보시다시피 꽤나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 우리나라 고대의 무덤 형식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유적에선 많은 유물들도 발견되었는데요. 고분군의 바로 옆에는 그 유물들을 전시하는 고분군 박물관이 있습니다. 타원 형태로 건물의 외벽을 세워주고 기하학적인 지붕을 만들기 위해 틀을 잡고 블록을 덮는 방식으로 모양을 잡아주었습니다. 반블록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휘어진 곡선의 느낌을 살려주고 틀을 정리하고 전체적인 모양을 완성해서 박물관의 지붕을 완성했습니다. 박물관의 입구는 깎아서 만든 원형 기둥으로 만들어주고 박물관의 주변을 따라 이어지는 곡선 형태의 대로를 깔아 마무리했습니다. 박물관의 옆에는 하나의 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수로왕과 허왕후가 거닐던 정원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수롱원입니다. 고분군과 수로왕릉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공원은 해상왕국이었던 금관가야를 표현하는 연못과 당시 서식했던 식물들로 꾸며졌다고 하는데요.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전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단아하고 수수한 숲길의 느낌이 나도록 산책을 하고 싶어지는 공원으로 꾸며봤습니다. 공원의 초입에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허왕후의 동상을 조각해주면 수롱원도 완성입니다. 다음은 금관가야의 초대왕이었던 수로왕의 무덤인 수로왕릉을 만들 차례입니다.
어쩌다 보니 제일 마지막에 짓는 건축물이 되었는데요. 김해 김씨의 시조인 수로왕의 무덤을 짓는 만큼 제 건축력의 최대치를 발휘해 보겠습니다. 우선 돌블록을 사용해서 각 구역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확실히 아까 전에 왕비릉을 한번 지어보니 왕릉 짓기 스킬이 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나눠진 구역에 맞게 왕릉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둥글게 솟아난 무덤을 먼저 지어주고 그 앞에 수로왕의 비석을 세워줍니다. 왕비릉과는 달리 왕릉 앞에는 10개의 석상이 있는데요. 릉 바로 앞에는 4명의 동상이, 울다리를 경계로 그 건너편에는 6마리의 각기 다른 동물들의 동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왕릉의 주변을 벽으로 덮어주고 무덤의 입구인 남릉 정문도 설치해줍니다. 입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 남릉 정문으로 갈 수 있는 입구도 설치해 주어야겠죠. 태극 문양이 그려진 가랑로도 함께 지어줍시다. 건물을 하나씩 지어나가다 보니 건물에 맞게 조금씩 담장을 늘려나가야 해서 이럴 바에 한 번에 두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구를 만들 때에는 담장을 부숴서 공간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문의 위치와 상관없이 테두리를 전부 담장으로 설치해 주었습니다. 뭐든 하는 김에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왕릉의 바닥도 잔디가 아닌 모래로 덮여있기 때문에 바닥 전체를 한 겹 밀어주고 그 위를 모래로 덮어주었습니다. 벽돌을 쌓거나 바닥을 교체하는 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몇 시간 안에 다 완성하지만 건물을 짓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인데요. 지으면서도 어떻게 만들어질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존하는 곳이라면 난이도가 더 올라가죠. 수로왕릉에는 왕릉뿐만 아니라 왕릉 주변에 관련된 여러 사적들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지어진 숭선전은 수로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옆에는 숭안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숭안전은 금관가야를 이끌었던 역대 왕들의 위패를 안치하는 정각입니다. 그 앞에는 작은 돌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돌들은 제사를 지낼 때 위치를 잡아주는 표지석의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이렇듯 왕릉 주변에는 가야의 역사와도 관련이 깊은 많은 정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금 지어지고 있는 숭모제의 옆에 저 작은 건물도 화장실입니다. 특정 양식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물의 특징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기와로 된 지붕을 지으실 때는 위아래로 번갈아 가며 블록을 이어서 기와 지붕 특유의 물결 모양이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왕릉에 있는 정각들을 전부 지었으니 그 주변을 꾸며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 앞에 공터를 정리해주고 왕릉의 입구 역할을 하는 화살 모양의 붉은 문인 홍살문을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경을 꾸며주면 되는데요. 왕릉의 곳곳에 나무들을 심어주고 옆에 연지라는 이름의 연못을 설치해주면 금관가야의 모든 유적들이 완성됩니다. 블록으로 제작되는 만큼 건물의 양식이나 디테일한 부분들을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제작된 모든 작품들은 실제 장소와 1:1 비율에 맞추어 제작되었습니다. 금관가야를 건국한 수로왕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인 김해 김씨의 시조인데요.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엔 얼마 되지 않는 내용만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록이 적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금관가야의 역사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작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도시 단위의 작업이기 때문에 몇 달에 걸쳐서 제작과 수정을 반복하며 여러분에게 김해의 금관가야의 모습을 온전히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부디 가야를 품은 김해의 모습이 잘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의 소중한 한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새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동서로 길게 뻗은 구릉지대 금관가야 지배측묘역. 왕들의 무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2000년 전 고분 아래 잠든 금관가야의 찬란한 역사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역사 속에 가려져 있던 금관가야의 실체, 그리고 무덤이 들려주는 이야기. 대성동 고문군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과 자료들은 이곳 금관가야 왕들의 마지막 안식처 대성동 고분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전시물들을 통해서 당시 철과 해상교역의 중심지였던 금관가야의 전성기를 엿볼 수 있게 됐지요. 이곳은 국립김해박물관입니다. 다른 고대 국가들에 비해 역사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가야의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건물의 외관은 철광석과 숯을 이미지한 검은색 벽돌을 사용해서 철의 왕국 가야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건국설에 의하면 수로왕은 부족장 9명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하늘이 알려준 언덕 구지봉에 올라서 구지가를 부르며 춤을 추자 붉은 보자기에 쌓인 상자가 내려왔고 그 안에 황금색 알 6개 중 첫 번째 알이 깨어지면서 김수로왕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라 이름도 왕도 없는 이 김해 지역에 금관가야를 세워 이끌었는데요. 6개 가야연명을 주도했던 수로왕은 김연년 199년 158세의 나이를 일기로 이곳에 잠들었습니다. 수로왕의 얼이 서려 있는 곳, 수로왕릉. 그리고 수로왕릉으로부터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수로왕의 왕비인 허황옥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녀는 수로왕보다 11년 앞선 188년 1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이곳에 묻혔는데요. 허황옥은 서기 48년 5월 어느 날 거친 풍랑을 뚫고 아유타국에서 머나먼 이곳 금관가야로 오게 됩니다. 하늘이 점지해준 신부 허황옥을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김수로왕. 그렇게 운명적으로 만난 두 사람을 위해 조성된 숲길, 수릉원. 곱게 뻗은 참나무들 사이를 명상하듯 산책하다 보면 그때 두 사람의 숨결이 살아있는 듯 생생히 다가오죠. 해은사는 허황옥을 기리는 사찰 중에 한 곳입니다. 김해 최고의 명당인 만장대에 있어 낙동강 하류의 넓은 평야가 한눈에 내다보이죠. 분산성은 해은사로 오르기 전에 만나볼 수 있는 성곽길입니다. 외로이 떠나온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허황옥은 이곳에서 그녀가 건넌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의 위안을 삼았다는데요. 해질 무렵 붉게 물든 저 노을은 아마도 허황옥의 도전과 사랑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